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EBS에서 수학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정종영입니다. 예비 고1이 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아무래도 고등학교의 선택에 있겠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이제 특목고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특목고들은 대학 입시 성적은 물론 겉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다 각자 있는 거죠. 일반고에 비해서는 더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경쟁자들과 공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등학교의 동창이라는 학연도 사실 무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내 아이가 그 일반고가 아닌 저런 이제 과학고, 자사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곳을 가서 받게 되는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라든지 3년 동안 그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결국에 학생이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면 사실 또 일반고와 많은 장단점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반고에 가면요, 어쩌면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은 저기 있는 자사고들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경쟁 상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신을 따고 대학을 수시로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 일반고에서 유리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좋은 학교, 좋은 명문 고등학교로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아이가 상위권이 될 수 있을지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를 진학하면 대입에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은 당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고에 가든 자사고에 가든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이제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녹아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학교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 아이의 성향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게 내년이 되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예비 고1들이 이제 고1이 될 텐데, 그럼 매 학년들마다 이제 다루는 이 수능에 반영하는 교과들이 다릅니다. 특히나 수학 과목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큰데요. 이제 지금 현 고2 같은 경우에는 가형과 나형이 구분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미적분이라는 것들도 이제 배우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현 고1들은 내년에 이제 고2가 될 텐데, 이 반영하는 과목들을 보면 이 왼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이 가장 큰 차이점이 나형에서 미적분이 있었지만 이제 나형에서 미적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형에서 기하 벡터라는 게 있지만 여기는 가형에서 기하 벡터가 빠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하 벡터라는 과목이 빠진 건 굉장히 큰 변화지만 이 나형 인문 계열을 진학할 학생들의 미적분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은 큰 변화는 아닙니다. 이게 교과목의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수학2라는 내용이 원래 기존에 있던 미적분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학2가 기본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택하는 미적분은 기존의 미적분2, 심화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 고3인 친구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이과의 구분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우선 공통으로 학교에서 같이 교과를 배우고 선택해서 배우고, 그리고 공통으로 두 과목을 치르고 나면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그리고 미적분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만을 선택해서 응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과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더 힘들어진 상황이죠. 예전에는 이과 선택한 학생, 문과 선택한 학생 학교에서 다르게 수학 진도를 나가고 다르게 성적을 산출했지만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없이 전체가 똑같은 교과를 듣고 똑같이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인문 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수능 체계는 문이과가 이제 구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두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이 택 1, 한 과목이 있다. 근데 인문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2학년 1학기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2학년 1학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많은 수포자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일선의 학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에 사실 2학년 1학기를 준비하는 시점, 그 시점이 굉장히 큰 갈림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선택자가 많을 거고,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막상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좀 막막한 기분들이 들죠. 이게 앞에 있는 굉장히 몸이 좋은 사진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랑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배꼽이 약간 위치가 달라요. 이제 저런 몸들을 보면 정말 몸이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런 몸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누구나 알고요.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식단을 조절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그래야 저렇게 몸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작은 변화들, 그걸 기다리면서 6개월, 1년을 이제 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단기간에 무언가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근육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개월, 1년이 지나면 분명히 변할 것을 알지만 그 변화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지면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해요. 겉보기에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 저 노력은 보려고 하지 않고 겉모습만 비슷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건 학생들만 그러냐? 그럼 그렇진 않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교 1등이 하는 학원을 따라 보내고 전교 1등이 푸는 문제집을 따라 풀면 우리 아이 성적이 오르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운동이라는 것도요,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30kg짜리 아령을 든대요. 근데 그걸 처음 운동하는 사람한테 30kg짜리 아령을 들라고 한다고 해서 저런 몸이 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훨씬 더 가벼운 아령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력이 붙고 몸이 좋아지고 비로소 30kg짜리 무거운 아령을 들 수 있게 된 건데, 그 과정은 보지 않고 결론만 보니까 아, 저런 아령을 들면 몸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들은요, 그런 문제집을 풀고 그런 학원을 다녀서 전교 1등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꾸준히 풀어왔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로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따라서 흉내만 내게 한다고 해서 얘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조바심이 아이에게는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학교 교실 앞에서 가르치던 내용들을 열심히 따라 쓰고 열심히 따라 외우고만 해도 성적이 나왔었는데, 그냥 문제를 열심히 풀기만 해도 성적이 나왔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범위도 많고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더 이상은 양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물에 빠졌을 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물을 두려워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그냥 헤엄만 가르치고 수영만 가르치고 남들보다 빠르게 헤엄치는 방법, 요령을 가르치는 건 사실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고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에서도 우리가 수영을 가르치기 전에 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우선은 수학을 두려워하고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무서워하는 마음부터 먼저 없애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엄두가 나는 거겠죠.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수학을 진도를 빼고 많은 문제를 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습관들을 먼저 드리고 수학책을 먼저 좀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 시점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걸까? 옆집에 누구는 어디까지 나갔다는데, 서울에 있는 누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보고 들어간다는데, 근데 우리 아이한테 내가 관심을 못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뭔가 이제 선행을 못 시켜서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착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학원에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부분들은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3번을 선행학습을 하든 4번을 선행학습을 하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한 번 보고 가는 것과 한 번도 보고 가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3번, 4번 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는 게 우선은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진도에만 급급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다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한계점에 도달을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개념은 아는데 응용 문제, 그냥 문제들이 잘 풀리진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 예제들은 잘 풀리는데 조금만 변형되고 신유형이라는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막막해진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개념서라는 걸 잘 읽지가 않아요. 교과서를 잘 보질 않습니다. 근데 개념서라는 것들이 요즘은 시중에 정말 자세히 꼼꼼하게 나와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책들이 두꺼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책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면서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유형별 문제집이에요. 그냥 위에 대표 유형이 하나가 있고 그 문제를 선생님이 가르쳐주든 본인이 풀어내면 밑에 똑같은 문제들이 3개씩 4개씩 있으니까 마치 한 문제 풀고 밑에 걸 풀어서 맞추면 나는 수학적인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진 것은 전혀 아닐 거거든요. 대신에 그냥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훈련되어진 거고. 근데 그건 똑같은 형태의 문제에 숫자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바꿔서 계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가지 않으면 바뀌어도 당연히 못 풀죠. 그냥 조금만 바뀌어도 다 신유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 배우질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식과 개념이 학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공식이 왜 나오고 이 공식이 왜 필요한지 그런 유도 과정들을 하나도 보지 않은 채로 그냥 마지막에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박스에 2줄, 3줄만 있습니다. 아, 그냥 여기에 이거 대입하고 여기에 이거 대입하고 여기에 이거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구나. 그냥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이 공식 하나 보고 나서 문제 푸니까 문제가 풀리네, 나 되게 머리가 좋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친구가 개념을 읽고 있으면요, 그냥 지켜보는 것도 참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 공식 있잖아, 여기에 대입하면 답이 나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공식과 개념은 엄연히 다릅니다. 공식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출제자들도 그런 성향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 이 공식은 알지, 그래도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면 이걸 못 풀걸? 표현법을 조금만 바꾸어서 내면요, 학생들은 여지없이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계속 개념을 공부해라 라고 하지만 우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까? 이게 이제 같이 살펴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죠. 첫 번째, 수학도 읽으면서 공부해라.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수학도 읽으면서 공부해라. 제발 처음 공부할 때는 펜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친구 편지 읽듯이 그냥 좀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중에 가장 좋은 책은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제집도 교과서 수준의 지필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검토하는 교재들은 없어요. 그런데도 교과서를 잘 보지 않으니까 뉴스에서 정말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했을 때 다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렇게 이야기해도 학원 다 다녔을 거야. 물론 학원 다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처음에 교과서를 자세히 봤을 거예요. 교과서부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읽어보고 개념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는 나중에 푸셔도 돼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그 시점까지 3년이 남았는데 1000일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10문제씩만 풀어도 1만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루에 20문제씩만 풀어도 2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3개월의 시간을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중학교 걸 먼저 복습하고 고등학교 개념을 공부하고 3월 이후에 문제를 풀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요, 가끔 수학 문제 정답지 보는 거 잘못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수학 문제 안 풀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고민하세요. 그러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탁월한 수학자를 길러내는 방법일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1명이나 그런 성향이 있을까? 1000명 중에 999명은 그 전에 질려서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한 문제를 2시간, 3시간 동안 고민할 힘이 없습니다. 2-3시간 동안 딱 한 문제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20분, 30분 정도 고민해보고 안 되면 뒤에 있는 해설지 보셔도 됩니다. 근데 답을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답 체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해설지에 있는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다시 또 읽어보자는 거죠. 아, 왜 이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을까? 이것 다음에 왜 이 내용이 나왔을까? 나는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 해설지를 꼼꼼히 살펴야 그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선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개념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걸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념을 알아도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런데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개념을 모른 채로 문제만 푸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개념 학습을 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맞고 틀리고 하는 문제들 속에서의 성장을 한다는 거죠. 10문제 중에 6문제를 맞추고 4문제를 틀렸습니다. 그 틀린 4문제가 나를 성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맞춘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끔 만드는 거 아닌 거거든요. 우선 개념 공부하고 그래야 틀린 문제들이 왜 틀렸는지 다음에 틀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보통 학생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얘가 몇 점을 받아왔는지가 궁금하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근데 설명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좋아서 1등급, 2등급 받고 소위 명문대학을 가는 학생들은요, 대학을 가고 나면 가회를 합니다. 근데 가회를 한 6개월 하고 나서 저를 찾아오면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저 지금 수능 한번 다시 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수능 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더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는 6개월 동안 문제를 계속 풀어온 것도 아니고 너 예전보다 문제를 못 풀 텐데 왜 그런 자신감이 생겼니?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예전에는 내가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문제만 풀었는데 아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문제만 풀었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설명해보고 학생의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들이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이 문제를 맞춘 것이 아니라 이걸 내 옆에 친구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냥 왜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이 문제에서 이런 개념을 택했고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다음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풀이법 말고 또 어쩌면 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다른 풀이법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10문제를 푸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져요. 이게 혼자가 잘 안 되면요, 옆에 이제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을 1명, 2명 더 같이 맨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준비해와서 설명해보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것과 놓치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요, 개념별로 이게 어떻게 연관고리가 있는지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왜 이 개념을 배우고 다음에 이 개념이 나오고 다음에 이 개념이 나오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 교사들이 만든 수학 교과서들을 보면요, 그 단원별로 얘들 줄 세워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 별개의 개념이라 생각을 하고 연관고리를 전혀 찾지를 못합니다. 아, 이 개념 따로 공부하고 이 개념 따로 공부하고 이 개념 따로 공부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이게 뒤죽박죽이 돼요. 전혀 줄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막 여기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요, 근해 공식은 다 쓸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졸업한 지 20년, 30년이 지난 학부모님들도요, 어쩌면 근해 공식은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근해 공식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고 얘가 어떻게 유도되어 왔는지 왜 필요한지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본 적이 없더라는 거죠. 문제 푸는데 그런 게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개념들을 지금 백지에다가 쭉 다 적어봐요. 우선 내가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것들을요, 백지에 적어봐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자세히 적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타이틀만이라도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개념들을 쭉 이름들만 적어보는 겁니다. 그걸 1학년 때 한 장, 2학년 때 한 장, 3학년 때 한 장에서 딱 3장만 만들어 보고요, 걔를 계속 읽다 보면 단원이 놓여져 있는 순서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문제만 풀어왔던 것들도 이제는 쭉 줄 세워서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예전의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설명해보고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레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학생들의 수준은 다 다를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반에서 중간쯤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아이는 아직 공부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공부법을 가질 수는 없죠. 아까 운동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준별 학습법, 남아있는 3개월 100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중학 내신 상위 10% 이내에 있는 학생들. 보통 서울에 있는 대치동 키즈들과 이제 많이 비교를 하면요, 이게 선행학습에 굉장히 많이들 쫓기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요. 특히나 지방에 있으니까 이게 선행교육을 어디까지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한 학원은 없고 뭐 이런 걸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풀이의 양과 진도에 전혀 욕심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뒤에 이제 2부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는 학교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학년 거 공부해서 2학년 때 시험 잘 볼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먼 미래에 2학년 것까지 준비할 그 집중력을 1학년 1학기에 전부 다 쏟는 게 우선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만들고 계속 쭉쭉쭉쭉 나갈 원동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중학교 3년 동안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비교적. 그러면 2주 정도면 복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총 2회 정도 반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쉬운 개념서로, 그 다음에는 좀 심화된 개념서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개념을 공부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있는 해설지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한 건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객관식이 아니라 수행평가나 서술형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간혹 나는 어릴 때부터 암산이 빨랐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겸손하지 못하게 펜 안 쥐고 머리로 눈으로 수학 문제 풀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짱 끼고 수학 문제 보고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계산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한 줄 한 줄 잘 적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념서들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그대로 다 따라 써보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고1 첫 시험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적표에 적혀있는 숫자 하나보다 더 중요한 건 중학교 때부터 잘해왔던 아이가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도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을 갖는 것이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내용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1학년 내용을 차라리 깊이 있게 2회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요, 여기 학생들도 조바심이 많이 나는 게 자기 조금만 더 하면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교 1등의 학습법을 많이 따라하고자 합니다. 어머님들도 그래요.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하고 좋은 교재 시키려고 하고, 사실 뭐 좋은 교재 좋은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전교 1등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학적인 자기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우선은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학생들만 돼도요, 중학교 3년 동안 과정들 했던 거 제가 물어보면 모르는 개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개념 복습하는데 한 달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도형 부분들이에요. 중학교 때 다루었던 식의 계산들은 고등학교 와서도 식이나 함수들은 여전히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근데 도형의 이야기들은요, 너네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 그럼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 내요. 고등학교에 와서 도형을 배우진 않지만 중학교 도형들을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변별은 서술형에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도형들을 꽤나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복습 한 달, 그리고 1학년 전체 내용을 최소 1회독 정도는 하자라고 적어뒀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입니다. 30%에서 60% 학생들. 이 학생들은 크게 부류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한 부류는요, 내가 수학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나 머리는 좋아 라고 자기를 과신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3 때도 자기 머리를 믿고 있지만 노력이라는 게 몸에 쉽게 배이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또 다른 학생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상위권이 못된 친구들이 나는 수학적인 머리가 좋지 않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머리가 정해져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첫 시험을 잘 못 치르게 되면 고등학교 수학 어렵네,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 변동도요 꽤 큽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은 것을 자신이 공부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학교 선생님이 1시간 가르치고 학원이나 인강에서 1시간 들은 걸 내가 수학 공부 2시간 했다고 착각하지 말자, 이런 거죠. 누군가가 열심히 설명하는 걸 봤다고 해서 그게 이해된다고 해서 내가 풀어낼 수 있냐?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일 듯, 제가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하는 걸 100번 보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요, 당연히 못할 겁니다. 몸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지켜보는 건 내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공부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수업 듣는 것을 자신이 공부한 걸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꾸준히 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습관들이 중요해요. 그냥 오늘 안 하고 내일 2배로 몰아서 할게, 이런 것들 절대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하는 습관들을 들이고, 그리고 이 학생들은 중학교 복습 한 2달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남은 한 달 동안 그냥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것만이라도 한 번 정도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60% 이하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학생들은요, 사실 공부하는 양 자체가 적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경험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공부를 할까, 어떻게 공부를 할까 전혀 고민할 시기가 아니고요. 그냥 우선 앉아있는 습관부터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조금 멀리하고 그냥 핸드폰 없이 오로지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들만 먼저 잡아가는 거예요. 30분 동안 4회 해서 처음엔 2시간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처음에 10분씩 늘려가고 혹은 1회씩 더 늘려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앉아있는 것들은 조금 익숙해질 겁니다. 사실 앉아있는 습관만 잡고 가도요, 고등학교에서 절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앉아있는 습관을 가지고 가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더라도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학생들한테 문제 풀라고 하면요,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많이 풀 시기는 아니고요, 우선 앉아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복습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학원에서도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커리큘럼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에서 5등하는 학생과 반에서 20등 하는 학생이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겠습니까? 그럼 나한테 가장 좋은,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는 뭘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EBSI에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강좌들을 열어뒀습니다. 수준별로 다 다르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별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EBSI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처음이신가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신가요? 이 부분을 누르면요, 처음에 안내하는 동영상들이 떠요.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 근데 그 밑을 보면 여기 학년별 커리큘럼 활용법, 국수형 정보 커리큘럼 활용법 이런 거 있죠. 수준별로 커리큘럼들을 전부 다 짜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학년별로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상위권은 저렇게 공부해, 중위권은 이렇게 공부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해 라고 이제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준별로 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나도 이게 이것마저 힘들다라고 하시면 여기 맞춤형 커리큘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년을 입력하고, 그리고 자기 수준을 입력하고, 그리고 어떤 학습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입력을 하면 그 상황에 맞는 이제 교재들, 강의들을 추천을 하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학 가형을 치르는 4, 5등급 학생에게는 뭐 정종영의 확률과 통계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걸 정리하는 건 사실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어쩌면 복습하기에 적절한 강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EBS에는 이렇게 50일 동안 중학교 3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수학이라는 걸 들으면 내가 하루에 뭐 2시간씩 혹은 3시간씩 하면 중학교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설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이 강좌들이 이제 개념에 치중한 강좌들입니다. 보통 닥터라고 하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닥터링이란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쉽게 개념 강좌들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고등 예비 과정이라는 것도 이제 고등학교 공부 한번 훑어볼 때 어려운 문제 풀지 마시고 우선은 쉬운 걸로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제 강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월이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할 때는요, 이렇게 수학의 왕도라는 교재랑 그리고 올림포스, EBS에서 가장 유명한 교재죠. 이렇게 2개의 교재와 강좌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을 앞두고 나서 이제 벼락치기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야지 3월 달에 생각했지만 시험 직전 되니까 이게 흐지부지 되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잘 해오던 학생들도 단기간에 효율적인 강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학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험 직전 보강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을 3주 동안 벼락치기 할 수 있는 강좌들도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 모의고사, 서술형 문제, 수행평가들까지 강좌들을 다 만들어뒀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서술형은 상위권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반드시 저런 강좌들을 통해서 이제 서술형 점수도 꼭 잡고 가시고요. 근데 이제 EBS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예전에도 이제 TV에 보면 EBS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널에서 매번 봐오던 것들이 수능 강좌이기 때문에 수능 강좌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만 이제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EBS 대입 상담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학생도 평소에 선생님을 잘 찾아가지 않다 갑자기 무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더 하겠죠. 특히나 우리 아이 성적이 좋지 않으면 무언가를 가서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드시나 봐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들도 사실 매년 바뀌는 그 수많은 전형들을 전부 다 꿰뚫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가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전부 다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검색창 같은 데나 아니면 주변의 선배나 주변의 다른 학부모님들 소식을 듣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여기에 딱 정확히 올려주시면요, 거기에서 이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간호대학을 가고 싶은데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 전부 다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주실 거고, 그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에서 합격 등급 컷을 알려주세요, 그럼 또 알려주실 거예요. 경쟁률도 그렇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적어두면요 18시간 이내에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문자 서비스로 이제 답변이 되었습니다 하고 문자도 와요. 그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EBS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입시에 관해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도 우리 반 학생들에게 여기를 먼저 거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문제들도 이제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 수업만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건 공부할 때 좀 막막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오답률이 높은 문항별로 이렇게 쭉 문항들을 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각 문항별로 오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오답률 높은 문항들만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서 문항을 딱 클릭을 하면 그 문항이 바로 뜨고 또 해설도 바로 볼 수 있고 강의도 바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건 여기 교재 기출 문항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EBS에서 나온 많은 교재들이나 혹은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내가 찾아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EBS에서 전부 다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만약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기출 문제들 1600문제, 뭐 도함수의 활용 기출 문제 1900문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기출된 문항 중에 오답률이 몇 % 이상인 문항들만 100문제 뽑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렇게 설정을 해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시험 직전에 또 특정 단원에서 약점을 보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EBS에서도 학생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대학을 잘 간 선배들의 후기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고난과 역경을 딛고 정말 멋지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던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요 꿈장 학생이라는 것들을 이제 시상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 아 나는 정말 나태하게 살았구나.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되고 울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시상식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명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나 뭐 이런 자극적인 것들 영상들 볼 시간 동안 한 번씩 보면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이제 이런 입시 설명회는요 2주 후에 EBS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저는 수학 교과에 있어서 특별히 공부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영어 선생님이 하신 것도 있고 국어 선생님이 하신 것도 있고 탐구 선생님이 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입시 설명회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입시라는 게 꽤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에요. 주변에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어쩌면 나한테 큰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시는 건 아무래도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좀 많이 칭찬해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좀 칭찬에 인색하시거든요. 주변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 자랑 많이 하시면서도 아이한테는 뭔가 부끄러운지 칭찬을 잘 못하세요. 아이가 60점 맞아오던 애가 80점을 맞아왔어요. 기분 좋겠죠. 근데 엄마한테 보여주면요, 엄마는 칭찬 잘 안 합니다. 아, 80점 만에 잘했다, 근데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얘가 만약에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래도 칭찬 잘 안 합니다. 방심하지 마라, 금방 떨어진다, 뭐 긴장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래야 아이들이 좀 더 힘이 나고 성적표도 좀 잘 보여주고 더 열심히 하고 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남은 수험 학생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좀 많이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년 후면 대입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사실 결코 짧은 시간 아니고요. 지금 내 위치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 없더라도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든지 많이 바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제발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하셔서 3년 후에 멋진 대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저를 보게 되면 인사라도 하시면 사천에서 예전에 입시 설명회 들었던 학생입니다 하면 제가 지나가다 커피라도 한 잔 사주거나 밥이라도 함께 사줄 테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또 우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수학 가르친 정종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